2010년대 초반, 유난히 무더웠던 7월의 어느 오후였다.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미지근한 바람을 뱉어내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안. 박민우, 35세라. 책상 위에 쌓인 고지서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굴착기 기사 경력 10년차. 남들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실력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지만 빚이라는 녀석은 끈질긴 거머리처럼 그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 보증, 그리고 무리해서 장난한 06 굴착기 할부금까지. 휴대폰 화면에는 카드사에서 보낸 독촉 문자가 붉은색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다. 이번 달 할부금을 메우지 못하면 장비마저 압류당할 위기였다. 며칠째 일감이 끊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앉아있던 그때 정막을 깨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중기사무실입니다. 박민우 기사 맞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칠고 걸걸했다. 쉰 소리가 섞인 전형적인 현장밥을 오래 먹은 사람 혹은 돈 좀 만지는 꼰대들의 말투였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나는 최 회장이라고 하네. 자네 솜씨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했어. 지금 당장 작업 가능한가? 회장이라는 호칭을 스스로 쓰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인간은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 민우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네, 스케줄은 비어 있습니다. 어떤 작업입니까? 위치랑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가평이야. 산속에 있는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 별장 부지에 낡은 건물 하나가 있어. 3층짜리 조적조 건물인데 그거 그냥 싹 다 허물어버리면 돼. 가평이라. 민우가 있는 곳에서는 꽤 거리가 있었다. 장비를 트레일러에 싣고 이동하는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었다. 민우가 거절의 의사를 비치려던 찰나 최 회장이 툭 던지듯 말을 이었다. 일당은 시세의 3배 쳐주지. 기름값, 식대, 숙박비 별도고. 착수금으로 현금 500만 원. 오늘 바로 싸줄 수 있어. 민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3배? 단순 철거 작업에 3배를 준다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작업 환경이 지옥 같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구린 구석이 있거나. 회장님,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 혹시 현장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진입로가 험하다거나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문제는 무슨. 그냥 내가 급해서 그래. 그 땅에 얼른 새 별장을 올려야 하는데 앞에 불렀던 기사 농그리용 시원찮아서 다 잘라버렸어. 자네는 군말 없이 깔끔하게만 해주면 돼. 최 회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말씀해 보시죠. 초반 3일 동안은 자네 혼자 작업해야 해. 다른 잡부나 신호수 없이 자네랑 나 이렇게 둘만 들어갈 거야. 내가 현장 감독할 거니까 걱정 말고. 비밀 유지도 좀 필요하고. 혼자서 3층 건물을 철거한다?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어차피 굴착기에 뿔에 칼을 달고 때려 부수는 거니까. 하지만 안전 문제도 있고 보통은 폐기물을 정리할 인부들이 같이 붙기 마련이다. 찝찝함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절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때 또다시 카드값 결제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띠링. 그 짧은 기계음이 민우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주소 찍어줄 테니까 내일 새벽 6~5시까지 장비 싣고 와. 늦으면 국물도 없어. 전화가 끊어지고 곧이어 문자로 주소가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에 찍어보니 가평의 산 깊숙한 곳, 지도에도 제대로 길이 나오지 않는 외딴 곳이었다. 그냥 철거잖아. 귀신 나오는 폐가라도 돈만 주면 밀어버리는 게 내일인데 뭐. 민우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현금 5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걸 확인하자 불안감은 순식간에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민우는 짐을 꾸렸다. 작업복과 안전모, 그리고 며칠간 산속 모텔에서 지낼 생필품들을 챙겼다. 창밖에는 여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민우는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내일 마주할 그 현장이 그저 평범한 돈벌이 장소이길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향하는 곳이 단순한 철거 현장이 아니라 절대 건드려선 안 될 것이 잠들어 있는 금기당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닌 무언가라는 것을. 민우는 억지로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도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민우는 트레일러에 공육 굴착기를 싣고 가평으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 국도를 타고 산길로 접어들수록 안개가 짙어졌다. 가시거리가 10m도 채 되지 않는 자욱한 물안개였다. 내비게이션은 진즉에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는 멘트만 반복하다가 신호가 끊겨버렸다. 최 회장이 보내준 주소는 지도상에 길이 표시되지 않는 깊은 산중이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덜컹거리는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민우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창문을 열자 습기를 잔뜩 머금은 숲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의 숲이라면 느껴져야 할 풀 내음이나 흙 냄새가 아니었다. 쇠가 녹슨 듯한 비릿한 냄새, 그리고 오래된 지하실에서나 맡을 법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무슨 산공기가 이래? 민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창문을 닫았다. 30분쯤 더 산길을 오르자 드디어 숲이 걷히며 탁 트인 공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문제의 건물이 서 있었다. 그것은 별장이라기보다는 요새나 감옥에 가까워 보였다. 3층 높이의 건물은 붉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졌는데 세월의 때를 타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기이한 점은 창문이었다. 보통의 건물이라면 유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꺼운 합판과 쇠창살이 덧대어져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게 막혀 있었다. 마치 밖에서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구조였다. 트레일러를 세우고 차에 내리자마자 한기가 몸을 감쌌다. 지금은 7월, 장마철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였지만 이곳의 공기는 늦가을처럼 서늘했다. 민우가 팔뚝에 돋은 소름을 문지르고 있을 때 건물 앞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옆에서 최 회장이 걸어왔다. 일찍 왔구만. 생각보다 길이 험하지? 최 회장은 고급 정장 바지에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눈은 왱했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네, 회장님. 여기가 작업 현장입니까? 그래. 보면 알겠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된 폐건물이야. 그냥 무식하게 다 때려 부수면 돼. 폐기물 반출은 나중에 덤프트럭 부를 거니까 일단 건물부터 주저앉혀. 민우가 장비를 내리기 위해 트레일러 쪽으로 가려던 순간이었다.
숲속 오솔길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급하게 걸어 나왔다. 허름한 개량 한복을 입은 이 근방 마을의 주민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이보시오.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려는 거야? 노인의 고함 소리에 산새들조차 날아오르지 않았다. 숲은 죽은 듯 고요했고 노인의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렸다. 최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 저 영감탱이 또 왔네. 이장님, 내가 내 땅에서 공사하겠다는데 왜 자꾸 와서 행패요? 최 회장이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지며 맞받아쳤다. 노인, 이장이라 불린 남자는 최 회장을 노려보며 삿대질을 했다. 내가 경고했지. 이 터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저 건물이 왜 20년 넘게 저꼴로 방치됐는지 몰라서 그래? 돈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저기 잠든 것들을 깨우면 자네만 죽는 게 아니야. 이 미친 노인네가 진짜. 야, 뭐해? 이 영감 안 끌어내고. 최 회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에 부하 직원은 없었다. 민우는 어정쩡하게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장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민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노인의 눈동자는 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심만은 선명했다. 노인이 민우의 팔을 덥석 잡았다. 젊은이, 자네가 저걸 부수려는 건가? 안 돼. 돌아가게. 당장 짐 싸서 돌아가. 저건 사람이 살던 집이 아니야. 악마를 가둬둔 곳이라고. 악마. 그 단어가 주는 이질감에 민우는 흠칫 놀랐다. 귀신도 아니고 악마라니. 노인의 소나기 힘은 필사적이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일? 목숨 내놓고 하는 게 일이야? 저 콘크리트 벽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저걸 허무는 순간 다 죽어. 이 마을 전체가 피를 볼 거야. 아, 진짜 듣자 하니까. 최 회장이 거칠게 노인을 밀쳤다. 힘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노인은 분하고 원통한 표정으로 땅을 쳤다. 이 천벌 받을 놈들,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겠구나. 최 회장은 씩씩거리며 민우에게 손짓했다. 박 기사, 뭐해? 저 노인네 헛소리 듣지 말고 빨리 장비 내려. 시간 없어. 회장님, 근데 저 어르신 말씀이 이 동네 텃세야 텃세. 땅값 좀 더 받아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 내가 법적으로 다 허가받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시작해. 민우는 찝찝한 표정으로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노인은 민우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났다. 그리고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중얼거리며 숲으로 사라졌다. 오늘 해를 넘기지 못할 게다. 피냄새가 진동을 할 것이야. 노인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최 회장의 말대로 단순한 텃세일 수도 있다. 시골 노인들이 개발을 반대하며 험한 말을 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노인이 뱉은 악마라는 단어와 이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기운이 자꾸만 신경을 긁어댔다. 그래, 500만 원. 500만 원만 생각하자. 민우는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굴착기에 시동을 걸었다. 부름. 디젤 엔진의 육중한 진동이 엉덩이를 타고 전해졌다. 하지만 그 익숙한 진동조차 오늘따라 어딘가 불안하게 떨리는 것만 같았다. 민우는 레버를 당겨 굴착기의 붕대를 들어 올렸다. 붕대 끝에 달린 육중한 뿌레카가 마치 처형 도구처럼 허공을 갈랐다. 그의 눈앞에 검붉은 괴물 같은 건물이 입을 다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이제 저 괴물의 배를 가를 시간이었다. 작업은 단순했다. 굴착기에 장착된 유압 브레이커로 건물의 외벽부터 차근차근 부셔나가는 것. 민우는 10년차 베테랑답게 능숙하게 레버를 조작했다. 육중한 붕대가 움직이며 브레이커의 뾰족한 끌이 건물의 1층 기둥을 겨냥했다. 자, 시작해볼까? 민우가 페달을 밟았다. 타타타타타타탕.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브레이커가 콘크리트 기둥을 강타했다. 보통의 낡은 건물이라면 이 정도 타격에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 조각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야 했다. 20년도 더 된 건물이라니 푸석푸석하게 부서질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반응은 기묘했다. 깡! 둔탁한 파쇄염 대신 마치 거대한 쇠몽둥이로 강철판을 내려치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충격이 고스란히 붕대를 타고 굴착기 본체로 전해져 민우의 몸이 심하게 흔들렸다. 뭐야 이거? 철근을 때렸나? 민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기둥을 확인했다. 브레이커 끝이 닿았던 자리에는 하얀 생채기만 얕게 나 있을 뿐 균열조차 없었다. 콘크리트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했다. 마치 돌덩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쇳덩어리인 것처럼. 이게 말이 돼? 무슨 벙커를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민우는 출력을 최대로 높였다. RPM 게이지가 붉은 영역까지 치솟았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 기둥을 타격했다. 타타타타타타! 쾅!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굴착기의 시동이 툭 꺼져버렸다. 엔진이 과부하라도 걸린 듯 쇳소리를 내며 멈춰선 것이다. 산속의 정적이 다시금 밀려왔다. 아씨, 왜 이래? 민우는 당황하여 키를 돌려 재시동을 걸었다. 펄털거리며 간신히 시동은 걸렸지만 엔진 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마치 숨이 넘어가는 노인처럼 헐떡거렸다. 계기판에는 아무런 경고등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계가 제멋대로 굴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최 회장이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박 기사, 왜 멈추나? 장비 고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특수 콘크리트를 썼는지 브레이커가 먹히질 않아요. 최 회장은 땅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핑계대지 말고 밀어버려. 저까지 벽돌 쪼가리 하나 못 부수면서 무슨 기술자라고.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다시 집중해서 이번에는 벽면의 약해 보이는 부분을 공략하기로 했다. 창문이 있던 자리, 합판으로 막혀있는 곳 주변의 조적벽, 긍을 노렸다. 콰직! 다행히 이번에는 브레이커가 벽을 뚫고 들어갔다. 낡은 붉은 벽돌들이 부서지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럼 그렇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레버를 당겨 벽을 더 허물려는 찰나였다. 부서진 벽 틈새, 칠흑 같은 건물 내부에서 무언가가 훅 하고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먼지가 아니었다. 시커먼 냉기였다. 한여름의 습한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바람이 굴착기 운전석 안으로 스며들었다. 밀폐된 캐빈 아니었지만 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동시에 코끝을 찌르는 악취가 풍겨왔다. 아까 맡았던 비린내와는 차원이 달랐다. 썩은 고기가 오래 방치되어 진물이 흐르는 듯한 역겨운 냄새였다. 민우는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했다.
그런데 그때 부서진 벽 구멍 안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희끄무레한 형체. 사람의 손 같기도 하고 짐승의 발 같기도 한 무언가가 브레이커의 끝부분을 꽉 잡고 있는 듯한 착각. 기야! 기계적인 마찰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름 끼치는, 마치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브레이커와 벽 사이에서 울려 퍼졌다. 민우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레버를 확 당겼다. 퉁! 브레이커가 벽에서 튕겨져 나왔다. 그리고 동시에 굴착기의 유압 호스 하나가 팡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다. 검은 오일이 사방으로 튀어 앞 유리를 덮었다. 시야가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젠장. 민우는 급히 시동을 끄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유압유가 뚝뚝 떨어지는 붕대를 보며 그는 망연자실했다. 튼튼하기로 소문난 고압 호스가 마치 누군가 칼로 댕강 자른 것처럼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낡아서 터진 게 아니었다. 절단면이 너무나 깨끗했다. 이게 말이 돼? 그는 오싹한 기분을 떨치려 고개를 돌려 건물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뚫어놓은 벽의 구멍, 그 어두운 구멍이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착각일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최 회장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왜 또 멈췄어? 호스가 터졌습니다. 이거 수리하려면 부품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작업 못합니다. 민우의 말에 최 회장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민우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저 검은 건물, 뻥 뚫린 구멍으로 향했다. 건물이 거부하고 있었다. 단순히 단단해서가 아니다. 이 건물은 자신이 파괴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항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 건물 진짜 그냥 결장 맞습니까? 민우의 떨리는 질문에 최 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굳히며 쏘아붙였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 아침까지 수리해놔. 내일은 인부들 몇 명 더 부를 테니까 핑계댈 생각하지 마. 최 회장은 씩씩거리며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민우는 터진 호스에서 흘러내리는 검은 기름을 바라보았다. 기름은 바닥의 흙으로 스며들며 마치 검붉은 핏자국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민우는 가위에 눌렸다. 꿈속에서 그는 굴착기 안에 갇혀 있었고 부서진 건물의 틈새에서 수백 개의 하얀 손들이 뻗어나와 굴착기를 땅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살려줘, 살려줘. 누군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의 공포였다. 이튿날 아침, 민우는 서둘러 터진 유압 호스를 교체했다. 손은 기름 범벅이 되었고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에 눈은 뻑뻑했다. 하지만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최 회장의 독촉 전화가 새벽부터 빗발쳤기 때문이었다. 오전 9시가 되자 낡은 승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에 도착했다. 최 회장이 급하게 수배한 인력사무소 사람들이었다. 반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성과 외국인 노동자 2명, 그리고 갓 20살이 넘었을까 싶은 앳된 청년 1명이었다. 자, 다들 주목. 오늘 할 일은 간단해. 저 굴착기 기사님이 건물을 부술 수 있게 주변 잡동사니를 치우고 1층 창문에 붙은 합판들을 떼어내면 돼. 위험하니까 건물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최 회장은 인부들에게 주의를 주면서도 정작 본인은 건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민우는 굴착기 운전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제 느꼈던 그 불길한 기운은 여전했다. 아니, 오히려 더 짙어져 있었다. 건물 전체가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작업이 시작되었다. 인부들은 투덜거리며 건물 주변의 폐자재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민우도 조심스럽게 레버를 조작해 어제 부수담한 1층 벽면 쪽으로 붐대를 가져갔다. 어이, 거기 조심해! 그때였다. 건물 뒤편에서 폐목재를 나르던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으아! 민우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 외국인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평평한 흙바닥이었다. 돌부리 하나 없는 맨 땅에서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발목이 돌아갔어. 동료들이 달려가 그의 바지를 걷어올렸다. 끔찍했다. 발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복사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듯 튀어나와 있었다. 단순히 접질린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땅속에서 누군가가 발목을 움켜쥐고 강제로 비틀어버린 것 같았다. 이게 말이 돼? 멀쩡한 땅에서. 반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부상당한 인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알 수 없는 자국어로 비명을 질러댔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왜 이래? 빨리 차에 태워서 병원 보내.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일하고. 최 회장은 걱정은커녕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반장은 혀를 차며 부상자를 승합차로 옮겼다. 남은 3명의 인부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최 회장의 서슬퍼런 고함에 다시 작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오후 1시, 점심을 대충 때우고 다시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이번에는 앳된 청년이 체질에 때 대고 1층 창문을 막고 있는 합판을 뜯어내고 있었다. 영차. 합판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금씩 벌어졌다. 민우는 혹시나 건물이 무너질까봐 굴착기 시동을 켜둔 채 그 청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우의 눈에 3층 창문이 들어왔다. 유리가 깨져 뻥 뚫린 그곳에서 무언가가 번쩍했다. 어? 민우가 경고할 틈도 없었다. 휙! 퍽! 3층에서 떨어진 날카로운 물체가 작업 중이던 청년의 얼굴을 그대로 감타했다. 아! 청년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넘어갔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바닥의 회색 흙이 순식간에 검붉게 물들었다. 떨어진 물체는 녹슨 철근 조각이었다. 야, 괜찮아? 반장이 달려가 청년을 일으켰다. 청년의 이마부터 뺨까지 깊게 찢어져 살점이 벌어져 있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것이었다. 분명 3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철근은 수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조준해서 던진 것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꽂혔다. 이거 미친 짓이야. 안 해. 못해. 반장이 피 묻은 손을 떨며 소리쳤다. 여긴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뒤통수가 따갑고 누가 귓가에 대고 속닥거린다고. 돈이고 나발이고 우린 갑니다. 이봐요. 계약했으면 끝을 봐야지. 위약금 물고 싶어? 최 회장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공포에 질린 인부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피를 흘리는 청년을 부축해 도망치듯 승합차에 올라탔다.
붕. 승합차가 꽁무니를 빼며 사라지자 현장에는 다시 민우와 최 회장 그리고 피를 머금은 땅만이 남았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이 마치 이 건물에 받쳐진 재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코 속으로 스며드는 비릿한 피냄새 사이로 어제 맡았던 그 역겨운 썩은 매가 다시 섞여 들어왔다. 제기를, 저것들이 다 도망가면 어쩌자는 거야? 최 회장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러고는 민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박 기사, 자네는 안 갈 거지? 돈 더 줄게. 2배, 아니 500 더 얹어줄게. 저것들 못 가지. 자네가 해. 민우는 굴착기 핸들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지금이라도 장비를 돌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뇌를 지배했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빛 독촉장과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발목을 잡았다. 회장님, 저 건물 3층에 진짜 아무도 없습니까? 민우의 떨리는 물음에 최 회장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없어. 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고. 아까 그건 그냥 건물이 낡아서 떨어진 거야. 재수가 없으려니 별. 최 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3층의 그 창문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일까? 덜렁거리는 창틀이 움직이는 소리였을까?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피를 보고 즐거워하는 누군가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태양은 머리 위에 있었지만 현장은 한겨울처럼 싸늘했다. 이제 민우는 혼자였다. 피맛을 본 건물과 단둘이 남겨진 것이다. 오후의 햇살이 숲속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인부들이 도망치고 난 후 정막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최 회장은 밀린 통화를 한다며 자신의 차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넓은 공터에는 굴착기 엔진 소리만이 낮게 그르렁거렸다. 민우는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작업을 재개했다. 이번 목표는 2층을 받치고 있는 굵은 기둥이었다. 인명사고로 인해 1층 작업을 계속하는 건 찜찜했고 차라리 기둥을 무너뜨려 2층을 주저앉히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었다. 굴착기가 움직일 때마다 땅이 울렸다. 민우는 붐대를 2층 높이까지 들어올렸다. 브레이커 끝이 2층 외벽에 깨진 틈새를 향했다. 그때였다. 민우의 시야 끄는 머리 3층의 가장 왼쪽 창가에 무언가가 어른거렸다. 뭐지?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 3층은 바닥이 거의 무너져 내려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 검은 창틀 너머 어둠 속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서 있었다. 검은 그림자. 너무 멀어서 이목구비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두 다리로 서서 민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인지 옷자락인지 모를 검은 것들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회장님은 차에 있는데 저건 또 뭐야? 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굴착기의 앞 유리를 살짝 개방했다. 그러자 탁한 공기와 함께 썩은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다. 그 순간 그림자가 팔을 들어올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휴!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민우가 어? 하고 반응하기도 전이었다. 타! 무언가가 굴착기 열린 앞 유리 틈으로 날아와 민우의 이마를 강타했다. 아!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이마를 감싸쥐었다.
돌멩이인가? 아까 인부가 맞았던 것처럼 철근 조각인가?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이마에서 뜨끈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피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바닥으로 떨어진 물체를 찾았다. 발밑에 떨어진 그것을 줍는 순간 민우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었다. 누렇게 변색된 마디가 뚜렷한 사람의 손가락뼈였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뼈조각을 집어던졌다. 뼈가 운전석 구석으로 굴러갔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분명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3층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민우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텅 빈 창문들이 마치 해골의 눈구멍처럼 그를 비웃고 있었다. 미친, 이건 미친 짓이야. 민우는 황급히 앞 유리를 닫고 잠금 장치까지 걸어 잠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마의 상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굴착기 시동을 끄려 했다. 하지만 열쇠가 말을 듣지 않았다. 키를 아무리 돌려도 엔진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RPM이 제멋대로 치솟으며 굉음을 냈다. 와! 마치 굴착기가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계기판의 바늘들이 미친 듯이 춤을 췄다. 꺼져. 제발 꺼지라고. 민우가 패닉에 빠져 소리치던 그때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다. 지직거리는 노이즈 소리 사이로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지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쇳소리를 긁는 듯한,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소리였다. 내 몸을 부수지 마. 민우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으아! 그는 굴착그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땅에 구르듯 착지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트럭을 향해 달렸다. 차 안에 있던 최 회장이 놀라 뛰쳐나왔다. 박 기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우는 최 회장의 말도 무시한 채 트럭에 올라탔다. 손이 너무 떨려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시동을 건 그는 엑셀을 밟아 현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건물이 보였다. 착각이었을까?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아까 보았던 그 검은 그림자가 점점 커지며 민우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우는 백미러를 꺾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렸다. 이마에 흐른 피가 눈을 찔러 따가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곳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 민우가 산을 내려와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정신을 차린 것은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나니 그제야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내가 뭘 본 거지? 차분해진 머리로 상황을 복기해 보려 했지만 굴착기 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손가락뼈의 감촉은 여전히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500만 원이라는 착수금 그리고 잔금에 대한 미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10년 넘게 현장밥을 먹으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귀신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나면 이 바닥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에 본 걸 거야. 라디오 주파수가 잘못 잡혔을 수도 있고. 민우는 스스로를
억지로 다독였다.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화가 많이 났으리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민우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까지만 혼자 하고 내일부터는 사람을 더 구해달라고 배짱을 부려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도착한 현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짙은 안개는 여전했지만 어제까지 보였던 최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보이지 않았다. 회장님? 민호는 트럭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굴착기는 어제 민호가 뛰쳐나온 그 자리에 흉물스럽게 멈춰 있었다. 운전석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만 요란했다. 아직 안 오신 건가?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뚜루르 뚜루르. 여전히 받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보통 현장 감독들은 인부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상식인데 최 회장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민우는 찝찝한 기분으로 그 찾기에 올랐다. 어제 자신이 던져버렸던 그 뼈 조각을 찾아보려 바닥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밤사이 산짐승이 물어간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진짜 헛것을 본 것일까? 그는 그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다행히 오늘은 한 번에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엔진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공명했다.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졌다. 민우는 고개를 돌려 건물을 바라보았다. 창문들, 그 수많은 검은 구멍들이 일제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제는 3층 창문 하나였지만 오늘은 모든 창문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착각이다. 이건 그냥 건물이니까. 그는 애써 무시하며 레버를 당겼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발이 마비된 듯 무거웠고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굴착기 캐빈 안은 분명 밀폐되어 있는데도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죽어. 다 죽어. 또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이번에는 라디오가 아니었다. 바로 귓가에서 누군가가 입술을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했다. 으악! 민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귀를 막았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좁은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이곳에 최 회장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마치 자신을 제물로 바쳐놓고 도망간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들었다. 안 되겠다. 오늘은 못해. 민우는 시동을 끄지도 못한 채 굴착기에서 뛰어내렸다. 트럭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몸을 숨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건물은 어제보다 더 거대해 보였다. 안개 속에서 건물이 조금씩 꿈틀거리며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오후가 되어서도 최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산속의 정막은 공포를 증폭시켰다. 민우는 트럭 안에 웅크린 채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 어둠이 내리면 도망칠 명분이 생기니까. 그때 멀리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반가움에 고개를 들었다. 최 회장의 세단이길 바랐다. 하지만 안개를 뚫고 나타난 차는 낯선 하얀색 고급 SUV였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다. 내린 사람은 화려한 색동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짙은 화장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손에는 커다란 방울과 부채를 들고 있었다.
무당이었다. 그 뒤를 이어 운전석에서 최 회장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해숙했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마치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민우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며 트럭에서 내렸다. 무당을 데려왔다는 건 최 회장도 이곳에 문제를 인정했다는 뜻이었으니까. 최 회장과 무당이 건물 앞으로 걸어왔다. 민우는 쭈뼛거리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연락도 안 되시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 회장은 민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당의 눈치만 살폈다. 무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건물을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무당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몸을 휘청거렸다. 최 회장이 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무당은 신경질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보시오,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냥 터가 좀 안 좋은 곳이라고? 기운 좀 눌러달라고? 무당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최 회장을 노려보았다. 여긴 사람이 올 때가 아니야. 저기 보이는 게 안 보여? 저 시커먼 아가리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건물을 가리켰다. 저 안에 있는 건 귀신 따위가 아니야. 원한 품고 죽은 잡기들이 아니라고. 저건 악마야. 악마라는 단어에 민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칠 전 노인 이장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보살님, 진정하시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굿이라도 한 판 버려서 좀 쫓아내 주십시오. 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최 회장이 사정하듯 매달렸지만 무당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덕원? 돈이 문제야? 목숨이 2개라도 돼? 저건 굿으로 달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피맛을 봤어. 문이 열렸다고. 무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시선이 민우에게 꽂혔다. 당신 굴찾기 기사지? 네? 네? 용케 살았네. 저것들이 당신 머리통을 씹어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이마에 그 상처, 그거 경고야. 당장 여기서 나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무당의 말에 민우는 저도 모르게 이마의 붕대를 만지작거렸다. 안 해. 나 안 해. 천금을 줘도 싫어.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차로 뛰어갔다. 운전기사를 재촉해 차를 돌리게 했다. 최 회장이 차 문을 잡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이봐요, 보살님, 약속이랑 다르잖아. 놓으시오. 당신도 살고 싶으면 당장 그 땅 버려. 안 그럼 뼈도 못 추릴 거야. 무당의 SUV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최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분노와 공포로 들썩였다. 제기랄, 저 미친 여편네가. 최 회장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민우에게 다가왔다. 박 기사. 네. 오늘 작업은 접자. 일단 철수해. 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다. 최 회장은 봉투를 민우에게 내밀었다. 이거 잔금이랑 위로금 합쳐서 넣었어. 넉넉할 거야. 그동안 고생했고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 부를 테니까. 민우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었다. 묵직직했다. 언뜻 봐도 약속했던 잔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정말
가도 됩니까? 가라니까. 대신 여기서 본 거, 들은 거, 입도 뻥긋하지 마. 발설했다간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버릴 줄 알라고. 최 회장은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우는 두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몸 조심하십시오. 민우는 트럭에 올라탔다. 굴착기는 그대로 둔 채였다. 나중에 트레일러 기사를 불러 가져가야 했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챙길 여유가 없었다.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트럭에 시동을 걸고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민우는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그곳을 쳐다보았다. 안개 속에 홀로 남겨진 최 회장이 건물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건물의 3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드는 듯한 형체가 보였다. 잘 가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민우는 소름이 끼쳐 엑셀을 밟았다. 도망치듯 산길을 내려왔다. 절대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민우는 백미러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높여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로 불안을 덮으렸지만 심장 박동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국도에 접어들고 편의점이 보이자 민우는 차를 세웠다. 차가운 캔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흐르자 그제야 손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그는 조수석에 던져둔 봉투를 열어보았다. 5만원권 다발이 빼곡했다. 세어보니 1,500만 원이었다. 잔금에 500을 더 얹어준 셈이었다. 며칠간의 공포에 대한 대가치고는 꽤 짭짤했지만 다시 하라면 1억을 줘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 끝난 거야. 돈도 받았고 몸도 성하고 이제 잊자.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잠만 잤다. 밀린 잠을 자는 건지 현실 도피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그 건물이 나타났지만 깰 때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인하며 안도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빚을 일부 갚고 밀린 공과금도 해결했다. 생활은 다시 평범한 굴착기 기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최 회장이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 처리라는 게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했다. 물론 다시 부른다고 해도 갈 생각은 없었지만 2주가 지났다. 굴착기는 여전히 그 현장에 방치되어 있을 터였다. 장비를 회수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민우는 고민 끝에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직접 가기는 싫으니 트레일러 기사만 보내서 장비를 빼오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또르르 또르르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안 받나?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딸깍하고 연결음이 들렸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최 회장이 아니었다. 가라앉은 힘없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 죄송합니다. 최 회장님 휴대폰 아닌가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그 가평 현장에서 일했던 굴착기 기사 박민우라고 합니다. 회장님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장비 문제 때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이 지금 통화 못해요. 아, 바쁘신가 보군요. 그럼 언제쯤? 죽었어요. 민우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방금 뭐라고? 죽었다고요. 그 사람. 이틀 전에
장례 치르고 있어요. 여자는 울먹임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게 내뱉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장례식장이... 오호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에요. 오시려면 오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민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죽었다고? 그 건장하고 욕심 많던 최 회장이? 불과 2주 전만 해도 펄펄 날뛰던 사람이. 민우의 머릿속에 무당의 경고가 스쳐 지나갔다. 당신도 살고 싶으면 당장 그 땅 버려. 안 그럼 뼈도 못 추릴 거야. 설마 정말 그 경고가 현실이 된 걸까? 민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자신의 굴착기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만 이 공포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검은 정장을 꺼내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냄새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 앞에는 구 최555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썰렁한 빈소에는 최 회장의 영정사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민우는 국화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상주석에 앉아있는 부인에게 다가갔다. 전화를 받았던 그 여자였다. 저 아까 전화드렸던 박 기사입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부인은 퀭한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공포와 원망이 서려 있었다. 박 기사님이라고 했나요? 그 가평 결장이라신다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경찰들은 사고라고 하는데.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주저하다가 자리에 앉았다. 사고라뇨?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그때였다. 옆호실 5호실 쪽에서 곡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민우는 그곳에 걸린 영정사진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그것은 2주 전 현장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 무당이었다. 저분은? 민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부인이 힘없이 대답했다. 네, 같이 발견됐어요. 우리 그이랑 저 무당이랑 그 별장 지하실에서. 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최 회장과 무당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 그것도 그 저주받은 건물의 지하실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악마가 결국 재물을 삼킨 것이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웠다. 옆 호실의 곡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 회장의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이는 그 땅에 미쳐 있었어요. 당신을 돌려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집에서 끙끙 앓았죠. 잠도 못 자고 헛소리를 해대고 그것들이 부른다.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다 일주일 전쯤 그이가 현금 다발을 챙겨서 나갔어요. 저 옆방의 무당을 다시 찾아간다고 했죠. 돈이면 다 될 거라고 구슬에서라도 그 털을 눌러놓겠다고 큰소리치면서요.
민우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무당은 기겁을 하며 도망쳤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갔다고? 처음엔 무당도 거절했대요. 근데 그이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아마 협박 반 회유 반으로 억지로 끌고 갔나 봐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부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했다. 경찰 말로는 두 사람이 건물 지하에서 발견됐는데 사인이 아주 끔찍했대요. 민우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 그이는 배가 갈라져 있었대요. 마치 짐승한테 당한 것처럼. 그리고 저 무당은 머리가 깨져서 죽어 있었고요. 근데 이상한 건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하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밀실 살인 혹은 자멸. 민우의 머릿속에 최 회장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악마, 재물. 그들은 악마를 달래려다 오히려 재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경찰은 두 사람이 다투다가 서로 죽인 걸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수사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이가 평소에 성격이 불같긴 했지만 사람을 죽일 위인은 못 돼요. 게다가 배를 가른다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부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경찰이 그 건물 지하실 바닥을 조사하다가 땅 밑에서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민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시체요. 아주 오래된 시체들이 수십 구나 쏟아져 나왔대요. 시체요? 수십 구나요? 민우는 경악했다. 네, 대부분 신원을 알 수 없는 노숙자들이나 가출 청소년들이래요. 20년도 더 된 뼈들. 그 건물이 예전에 사이비 종교단체가 쓰던 곳이었다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무슨 의식을 치렀나 봐요. 그이가 살해던 그 땅이 사실은 사람 무덤이었던 거죠. 민우는 현기증을 느꼈다. 자신이 굴착기로 파헤치려던 그 땅, 브레이커가 닿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던 그 건물. 그것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원안에 사무친 영혼들의 감옥이자 그들을 먹어치운 악마의 소굴이었던 것이다. 박 기사님, 부인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그이가 당신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당신도 저기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이는 욕심 때문에 죽었지만 당신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은 잊으세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수사관인 듯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장비는 나중에 따로 사람 보내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우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인은 대답 없이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민우는 이마의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2주 전 그 뼈조각에 맞았던 자리,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마를 보았다. 흉터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모양이 기묘했다.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혹은 X자로 표시를 해놓은 듯한 모양. 넌 내가 찍었어. 그렇게 말하는 낙인 같았다.
민우는 몸을 부르르 떨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엔진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속도를 높여 도시의 불빛 속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밝은 곳으로 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 가평의 산속, 안개 낀 폐허. 그곳에는 여전히 굶주린 무언가가 입을 벌리고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며칠 뒤 뉴스가 터졌다. 가평 산속의 폐건물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과 그 지하에서 발견된 수십 구의 유골에 대한 보도였다. 매스컴은 떠들썩했다. 죽음의 별장, 악마 숭배 집단의 무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곳은 1990년대 초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들여 집단 생활을 하던 사이비 종교단체 구원 영생교의 본거지였다고 했다. 교주는 신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며 노숙인들을 납치해 정화의식이라는 명목으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안매장했다는 것이다. 그 후 교주와 핵심 간부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건물은 방치되었고 그 끔찍한 비밀은 콘크리트 바닥 아래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우는 뉴스를 보며 멍하니 담배를 피웠다. 최 회장과 무당의 죽음은 사이비 종교의 망령에 의한 타살 의혹과 내부 갈등에 의한 상호 살해 사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화면 속 폴리스 라인이 쳐진 그 붉은 벽돌 건물이 비쳤다. 굴착기로 뚫어놓은 그 구멍이 마치 검은 눈물처럼 보였다. 민우는 길게 연기를 내뱉었다. 그날 밤 민우는 다시 꿈을 꿨다. 안개가 자욱한 그 현장이었다. 민우는 굴착기 안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다. 굴착기가 진흙탕 속에 반쯤 잠겨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왔다. 최 회장이었다. 배가 갈라져 내장이 쏟아져 나온 채 그는 비틀거리며 굴착기 쪽으로 다가왔다. 박 기사, 왜 혼자 갔어? 같이 놀지. 그의 뒤로 머리가 깨진 무당이 피눈물을 흘리며 따라왔다. 문이 열렸어. 이제 아무도 못 나가. 그리고 그들 뒤로 수십, 수백 명의 그림자들이 기어나왔다. 뼈만 남은 손들이 굴착기를 향해 뻗어왔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쾅! 쾅! 살려줘! 아!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그들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거울을 보았다. 이마의 상처가 유난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알았다. 비록 몸은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영혼의 일부는 영원히 그 굴착기 안에, 그 저주받은 땅에 갇혀버렸다는 것을. 민우는 굴착기를 팔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 장비에는 이미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헐값에라도 처분하고 아예 다른 일을 알아볼 생각이었다. 다음 날 그는 중고 매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장비 처분을 부탁했다. 매매상이 현장에 가서 장비를 가져오기로 했다. 오후 늦게 매매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장비 잘 실었습니다. 근데 이거 참 희한하네요. 네? 뭐가요? 아니, 굴착기 캐빈 안 말입니다. 누가 장난을 쳐놨나 봐요. 장난이라뇨. 민우는 불길한 예감에 침을 삼켰다. 운전석 유리 안쪽에 말이죠. 손자국이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밖에서 찍은 게 아니라 안에서요.
꼭 누가 안에서 나가려고 발버둥 친 것처럼 닦아도 잘 안 지워지네요. 참. 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안에서 찍힌 손자국.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우가 내린 뒤로는 문이 잠겨 있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 손자국은 최 회장과 무당이 죽어가면서 혹은 땅 밑의 원혼들이 굴착기 안으로 들어와 그를 찾으며 남긴 흔적일까?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잿빛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살아남은 자의 안도감은 사라지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이마에 흉터를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덜컹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